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선거법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선거가 굉장히 복잡해요. 에, 그냥 국회의원만 뽑으면 뭐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비례정당까지 뽑으려니까 그 선거하라고 용지 봉투 받아보니까 와 이거 머리가 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책이 한 권이 그냥 왔어. 책 한 권이 얼마나 많던지.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통령제를 하고 있죠. 일본은 이제 내각제를 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는 본이 모든 국민이 다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처럼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찍어서 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요. 자민당의 총수, 당이 우리처럼 말하면 여당의 총수이기 때문에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신기하게 몰래 이렇게 내각제면 의원들의 이제 이런 그 힘이 더 강하고 총리는 좀 덜 하거든요. 대통령보다.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하게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아베 총리,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렇게 예, 중국의 공산당 수준처럼 굉장히 이렇게 아베 거의 독재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본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거거든요. 독재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독재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이고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거기에 비례대표를 같이 함께 뽑아요. 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독일의 정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독일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걸 하거든요. 비례대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례대표를 하는 이유는 당이 이제 A당이 있고 B당이 있고 C당이 있는데 나는 C당이 그 당에 이렇게 따라서 인기도가 그러니까 성향 지지하는 당이 지지하는 게 30% 30% 3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해보니까 A하고 B당만 300석 중에 150석 150석 다 갖고 C당이 지지율은 30%나 되는데 한 석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뜻은 30%가 C당을 지지하는데 선거는 이상하게 A하고 B당 거대 양당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않은 거다 해서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을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게 비례대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여당, 야당, 이제 강당, 두 개 당이 이제 거의 뭐 공룡당처럼 다 해먹는 그런 체제에서는 비례대표가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35개 당들이 나왔어요. 야, 이거 이제 비례당,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당만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구만 해도 보면 그 국회의원은 이제 보니까 5명인가 이렇게 출마를 했더라고. 이제 이렇게 일본 민주당에서 나오고 이번은 한 통합당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항이라고 그 노동당에서 나오고 또 그 허경영 당에서 한 명 또 나오고 또 어디야 그 무소속으로 이철수라는 분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당은 35개나 되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낸 사람들은 여기는 5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두 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고 하나는 또 당을 찍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속에 나 이 사람을 찍어야겠구나. 뭐 대체로 지금쯤이면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비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프로테지로 하는 거죠. 30% 얻었으면 47표 중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253석은 지역구에 하는 거고요. 47개가 비례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례를 찍는 것은 47명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당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것은 이제 자기들 표 얻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네 당이 30% 얻었으면 이제 47개 중에 30%만 가져가면 됐어. 뭐 10% 얻었으면 47석 중에 뭐 5석 정도, 20% 얻었으면 47석 중에 10석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례대표가 배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복잡하게 됐어요. 선거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연동제는 17개밖에 안 되고 또 거기에다가 준연동 해가지고 30개의 30명의 국회의원은 또 캡을 씌워가지고 그 복잡해 굉장히 30명, 17명 이렇게 뽑아요. 그 이제 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상하게 돼서 지금 이제 35개의 정당 중에 3% 이상 득표를 하면 국회의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 친박신당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우리공화당 이런 당도 있고요. 나 친박신당이나 우리공화당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또 하는 무슨 당도 있고. 이 선거 이렇게 그 표지 날라온 거 보면 이승만, 박정희 뭐 이렇게 그, 그 박근혜 사진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라 그래 나오는데 박근혜 보살님을 지지하는 거야 뭐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승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3.1 운동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 그 해방 이후 정구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 또 4.3 제주 4.3 이런 이야기들 이건 이승만을 역사를 알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 안 하고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라고 그냥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직도 그냥 호적파듯이 이렇게 없애버린 그런 분이거든요.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 그래 비례대표가 좀 복잡해요. 만약에 이제 5% 정도를 얻었다. 예, 황산당을 만들어서 황산당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를 이제 내가 얻었어요. 그럼 우리 그 정당에 국민들이 5%를 지지했으니까 국회의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한 5명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많으면 7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4명에서 7명 정도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를 황산당이 10%를 얻었다. 국민들이 10%나 찍어주셨네? 이러면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황산당이 국회의원 수가 1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10%를 얻으면. 만약에 황산당이 20%를 얻었다. 20%를 얻었다면 그러면 20명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잘하면 15명에서 23명 사이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이 여러 개가 3% 이상 당이 여러 개가 나오면 좀 나눠 먹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게 이 본래 20석 이상이면 그 국회에서도 이제 저게 되거든요. 뭐지? 그 어, 뭐지? 그 20명 이상이면 하여간은 뭐라 하는데 20명 이상이 되면 국회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뭐가 돼가지고 그 뭐라 하는데 그 그래서 그 주 정당 다른 정당들하고 같이 함께 힘을 써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 정도 얻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 그래서 이제 비례당만 이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당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당을 따로 만들었어. 더불어시민당 이래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비례당을 따로 만들었어. 미래한국당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그냥 찍으면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으면 내가 더 내가 통합당 그 지지자예요. 내가 통합당을 찍었어. 통합당이 30%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선거법이 좀 이상해가지고 30명 캡 씌우는 바람에 그 30%면 보통 한 20석, 25석 정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석 넘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30%면.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겨우 7석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5석, 7석 이런 식으로. 선거 제도가 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거대 여당은, 거대 야당, 거대 정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받았어. 100석, 뭐 120석으로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례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이미 뭐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수 야당, 소수 정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이번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사람들이 꼼수를 쓴 거죠,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우리 많이 해봐야 아무리 우리 지지를 많이 해도 30%가 우리를 찍어줘도 7석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면 따로 비례당만 따로 만들자 우리가. 비례당만 따로 만들어서 어, 그쪽으로 모두 다 몰표를 우리 찍지 말고 비례는 여기 미래자유당, 미래자유당, 미래한국당, 비례는 미래한국당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미래통합당이 전국에서 100석을 얻었어. 그러고 미래한국당이 한 30%를 얻어가지고 그럼 한 20석에서 25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125석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100석을 얻었으면 비례 지금 대표 이거 하면 110석이 되지 않아요. 110석, 107석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비례 그 위성 정당을 비례당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15석 정도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국회 정치를 계속 봐서 알지만 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 더 많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통합당부터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례당을 따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으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우리도 손해 볼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당을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자유당은 그 뭐 그냥 비례당이다 보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질 않아요. 또 비례당으로 또 만든 당이 있는데요. 열린민주당이 또 국민의당 또 뭐 여성의당 이런 당도 있더라고요. 또 녹색당도 있더라고요. 이런 당들도 역시 비례만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만 내죠.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같이 하는 당은 이제 제일 큰 여당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당을 만들었다, 흩어졌다, 뭐였다, 흩어졌다, 뭐였다 하는 바람에 민생당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본래 이제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나올 때 국민의당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나눠져 가지고 뭐 바른정당하고 같이 만들어서 바른미래당이니 무슨 당이니 뭐 이렇게 무슨 평화당이니 막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 여당으로 갈 사람들은 여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유승민처럼 아니지 그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사람은 통합당으로 유승민 같이 이런 사람들은 통합당으로 돌아가고 또 손학규나 이제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또 헤쳐 모여 해가지고 민생당에 모였어요. 이 사람이 20명씩이나 돼. 그러면 20명이면 이제 그 의결 기구가 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민생당이 세 번째 큰 당인 거야. 우리가 잘 몰랐는데 민생당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세 번째 큰 당이고 민생당이 거의 대부분들은 전라도의 의원들이고 비례대표 의원들이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당이 이제 그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죠. 안철수가 저 해외에 있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와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 안철수가 이제 참 답답하죠. 저 사람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았는데 어, 이렇게 좀 민주당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좀 끝까지 잘 해볼 것이지 나와가지고 따로 만들더니 나 몰라라고 또 해외에 가버리고 또 선거철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하긴 했는데 참 이게 그 사람 밑으로 또 5명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당에 가지 않고 이렇게 통합당으로 가지 않고 안철수를 따라가겠다 일편단심으로 5명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은 비례로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도 그 정도 의원 정도 되고요. 정 정의당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를 보면 비례당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표를 많이 받았어요. 비례대표를.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는 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주당을 대체로 찍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통합당을 찍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별로 진보적이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이게 진보를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좀 이상해 뭐 이렇게. 근데 정의당은 색깔이 분명하잖아. 정의당은 이제 노동자를 위한 당이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민주당 찍으려다가 이놈들 좀 그러네. 그래서 정의당으로 비례대표를 많이 줬어요. 저도 지난 선거에 비례대표를 정의당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30명 국회의원 캡 씌우고 뭐 어쩌고 하고 한 것이 심상정이 주로 그걸 주도해서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지금 이처럼 위성 비례당 만들어지고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잖아. 그래 심상정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정의당도 같이 폭삭 주저앉았어. 그래서 나도 정의당 찍지 말아야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정의당 그 전에 그 노회찬 제가 노회찬 팬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분이 팟캐스트를 많이 하고 많이 들었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정의당 그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좀 그래도 좀 후원 좀 해야겠다 해서 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좀 그렇더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례당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비례 의원들을 보니까 제일 강한 당이 열린민주당이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국회로 보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제 제가 정치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김진애라고 이게 그 도시공학 박사 있거든요. MIT 출신이고 전에 국회의원도 했고 굉장히 이렇게 여성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도시 이런 것들을 잘 친환경적으로 잘 정책을 쓰는 그런 분이에요. 또 최광욱은 육군 대장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감옥 보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비리 같은 걸 잘 그 척결하고 청와대 비서관도 했잖아. 그래 최광욱도 괜찮지. 또 그리고 그 누구지? 그 투자증권에 있었던 김형 누군가? 그 경제인 있거든요. 그 사람도 괜찮고. 또 그리고 이제 황희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조국이 임명한 무슨 위원장 뭐로 임명한 황희석이라는 이제 변호사죠. 민변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생각이 좀 잘 박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열린민주당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색깔이 분명하고 할 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다른 이제 이렇게 통합당도 그렇고 시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쭉 이렇게 비례 대표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물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죠.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국회에서 제대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에 대해서 별로 그,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비례대표에 당선된 사람이 국회에서 아무 걸 못했어요.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 비례대표 당선됐으면 국회에서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당선이 됐으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잘하든 아니면 개혁을 하든 아니면 감사를 제대로 하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들이 다 힘알이 없이 비실비실하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례대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하면 뭘 좀 하겠구나 이런 느낌들도 있고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들 알겠지만 이 국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서 국회의원들은 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입법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세계가 너무나 빨리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갈 때 법 제도가 이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또 경제의 수준에 맞게 뭐 민주주의 수준에 맞게 법이 빨리빨리 개정이 되고 더 나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마치 도로를 까는 거랑 비슷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면 서울하고 부산이 잘 왔다 갔다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법을 잘 개정을 법을 새로 잘 만들면 거기 맞게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에 대한 법, 또 경제에 대한 법, 또 검찰법 뭐 이런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발의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아요. 보면 저희가 국회의원을 했으면 무슨 법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상정을 해야 되는데 법을 제대로 못 만드는 국회의원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예결산 심의하는 거죠. 예산 심의, 결산 심의,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견제하는 거. 또 국민들이 이 지역구든 아니면 다른 국민들이든 국민들이 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지켜보고 해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 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원을 잘 뽑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정치 수준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비례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47석이 적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비례당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본래 정치가 썩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놈들이 다 해가지고 외면하고 안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이제 이렇게 더 좋아지질 않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본래 기득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득권이라면 이제 이미 사회 지도층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썩으면 썩을수록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국회를 막 움직일 수 있어, 돈으로. 삼성 같은 이제 기업에서 국회를 다 움직인다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검찰을 다 움직이는 건 삼성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일부러 조장을 해요. 일부러 언론에서 국회의원 이놈들 다 나쁜 놈, 그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면서 다 나쁜 놈이다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그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더 나은 사람을 뽑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나 B나 뭐 이거 묻고 쟤 묻고 뭐 똥 묻고 똑같아. 그러지만
똥 묻은 거보다 재 묻은 게 더 낫잖아. 똥 묻은 거보다 재 묻은 게 나으니까 재 묻은 사람 뽑고, 이번에 재 묻은 사람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국물 묻은 사람 뽑고, 그 다음에는 물 묻은 사람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성숙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둘이 싸운다고 외면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지들끼리 해먹는 그것이 되니까요. 싸우면 싸우고 있구나라고 주시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어느 놈이 더 잘 싸우는지 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주지스님이 지 맘대로 막 해. 아, 이 절 뭐 스님 기생 끝났다 이러면서 아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데 가야지 이럴 게 아니라 똑바로 쳐다보고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으면 못한다고 뭐라 해도 돼. 뭐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막 뭐라. 예, 그런 사람이 여럿 있으면 스님도 철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진이라는 게 있거든, 일진이라는 게. 오늘은 귀가 열리고, 내일은 귀가 닫히고, 모레는 행동을 하고, 글쎄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일진도 변한 거, 달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해도 올해 내년 해마다 이렇게 좀씩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때가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평생 고집스럽지 않거든요. 어느 행가는 귀가 열려서 내가 좀 잘못하는갑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 반성을 할 때가 생겨요, 보면. 그러니 꾸준하게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황산 스님이 아이고 저 꼴값하네 아이고 이러고 있대 해서 이제 다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좋은 터에 이 좋은 곳이 이렇게 그냥 귀신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하고 잘못한다라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정치 이렇게 선거하면서 계속 조국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조국 그런 사건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그 조국이 뭘 잘못했냐라고 했을 때 무슨 뭐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뭐 상장 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 상장을 설사 위조했다 해도 겨우 상장을 아니 돈 횡령 수십억 횡령 수백억 횡령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또 뭐 별로 그렇게 없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산 스님이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뭐 그 강의도 잘하고 뭣도 잘해.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방에서 맨날 만화책만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만화책을 그것만 집중 조명해가지고 스님이 어찌 만화책을 볼 수 있냐? 스님 판면시켜라. 이러면서 이제 그 만화책 보는 스님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불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만화책 봐.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저는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보면. 그런데 아직도 그 보수 정치는 아직도 조국 얘기를 하면 조국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박근혜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최순실 얘기를 하면 그렇더만 아니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이러면 그것을 얘기해서 하면 타당한데 상장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뭐 참 그게 그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보 아니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그 보살님이 이렇게 거사님 모르게 주식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주식 투자하는 게 무슨 정치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부동산 어디다 이렇게 사놓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수면 빨갱이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에 걸려 넘어가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치 프레임을 짜는데 그 프레임에 걸려 넘어가서 우리가 바보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혐오증이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걸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황산 선생님이 잘못하면 잘못 똑바로 그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면 똑바로 이렇게 할게요. 성불하세요.